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양만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에서 골칫덩이로 소문난 건달이었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데다 성격도 제멋대로여서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만 욕할 뿐 길에서 만석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모른 척하며 피해 다니고는 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게 양가가 아들을 아주 잘못 키웠어. 어쩌다 저런 건달이 되었는지. 만석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만석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흉을 보고는 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갓난 아기였을 무렵 어머니가 병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뜨자 만석의 아버지는 이웃 마을의 과부와 재혼을 하였는데 이 과부가 어린 만석을 몹시 미워하여 만석의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면 만석을 구박하고 방관하며 키워 만석은 커갈수록 성격이 삐뚤어지더니 밖으로 나돌며 사고를 치는 골칫덩이로 성장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만석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다 혼내도 보고 별의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삐뚤어진 아들의 성정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녀석아, 내 나이에 남들은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너는 어찌 세상을 사려고 밤낮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느냐? 아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신경 썼다고 그러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 제발 제 일에는 신경 끄시라고요. 뭐라고 그게 아비한테 할 말이냐? 만석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보았지만 그럴수록 만석은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행동할 뿐 나이를 먹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런 만석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달래라는 이름에 같은 마을에서 사는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만석이 동네의 골칫덩이로 자란 반면 달래는 성인이 되자 외모가 아름다워지며 성품 또한 어질고 현명해서 마을 총각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만석이야 그렇다 쳐도 달래 또한 만석에게 남몰래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둘만의 시간을 갖고는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달래에게 들어오는 청혼이 늘어나니 만석은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달래야, 나를 믿고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내가 돈이 모이는 대로 아저씨를 찾아뵙고 정식으로 너와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릴 테니. 뭐 돈을 모은다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방으로 쏘다니다. 사고나 치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랑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너랑 나는 혼인은커녕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지나 않으면 다행일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떡하긴 뭘 어떻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혼인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릴 테니 알아서 잘하라고. 평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행동하던 만석도 달래 앞에만 가면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이웃에 사는 장씨라는 이가 보고 달래의 아버지에게 일러바쳐 달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온갖 욕을 먹고 자신의 방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소식을 들은 만석은 며칠을 애태우다 달래의 집 앞에 가보았지만 차마 집 안까지 들어서지 못하고 애만 태우며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달래의 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자신의 집 앞에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만석을 보고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썩을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리느냐? 아저씨, 아니 아버님 그간 강령하셨어요. 강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썩거지거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집 앞에 얼씬거렸다간 그날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성치 못할 테니까. 달래의 아버지가 대노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집안에서 상황을 엿보던 달래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걸했습니다. 아버지, 만석이가 소문처럼 막대 먹은 사내는 아니니까 저희 둘이 혼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 달래와 혼인만 허락해 주시면 세 사람이 될 테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달래의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고 만석에게 찬물을 뿌리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달래의 집에서 험한 꼴을 당한 만석은 어깨가 축 처져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망나니처럼만 살지 않았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자신을 자책해 보았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달래와 혼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뜻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두 사람의 혼례 문제가 풀리게 되었는데
달래가 만석과 혼인시켜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다. 인사불성이 되는 지경에까지 빠지자 달래의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딸이 아니고 왼수야, 왼수. 딸의 고집에 달래의 아버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는데 축하해 주려는 사람보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달래는 우리 마을에서도 1등 신부감인데 저런 날건달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게요. 만석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달래를 꼬드겼는지 달래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네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온갖 험담을 쏟아냈지만 만석과 달래는 서로를 보며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달래가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지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그것이 저희가 살 집을 한 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집을 사달라는 얘기냐? 내 집을 구해주시면 제가 남편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보도록 해볼게요. 내가 만석이 버릇을 고친다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게요. 시아버지는 어려서 한 동네에서 살아온 달래의 야무지고 현명한 성품을 잘 알고 있어 며느리의 뜻대로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마을 외곽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한 채 구해주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집이 생긴 그날 저녁 잠들기 전 달래가 만석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랑, 각시 왜 부르는가? 나랑 혼인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 약속 알고 있지? 알고 있고 말고. 그래서 내가 시전에는 얼씬도 안 하고 왈자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딱 끊었지 않았는가? 그래, 기특하네 우리 신랑.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버님 밭일도 나가지 말고 김선달님한테 가서 바둑이랑 장기를 배우셔. 뭐? 나보고 일하지 말고 바둑이랑 장기를 배우라고. 응, 내가 아버님이랑 김선달님한테는 다 얘기해놨으니깐 바둑이랑 장기를 열심히 배우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신랑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요. 이런 참. 만석이 아내의 말에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을 접어두고 김선달에게 바둑과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달래가 도맡았는데 달래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 옷 찢고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 그 재주가 매우 뛰어나 근방의 부자들과 양반들에게서 일감이 몰려들어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석도 달래와의 약속대로 하루 종일 김선달에게 바둑과 장기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하다 시간이 지나자 그 재미에 빠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둑과 장기를 두다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혼인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밤 만석이 달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각시 내가 요새 몸이 들썩들썩하는 것이 그 바둑이랑 장기는 그만하고 일을 좀 해야겠네. 일을 한다고. 응, 내가 이만큼 튼튼한 몸을 가지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바둑이랑 장기만 두니까 좀 있으셔 죽겠구먼. 그래요. 그럼 신랑 그렇게 몸이 쓰고 싶으면 내일부터는 장씨 아저씨한테 가서 사냥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아저씨한테 활 쏘는 법이랑 무예를 배워보셔. 뭐 장씨 아저씨한테 사냥이랑 무예를 배우라고. 달래가 말한 장씨는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사냥꾼이었는데 젊었을 적 군에서 군관까지 지낸 인물로 활솜씨와 무예가 매우 뛰어나 제주도에서는 그를 이길 만한 자가 없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장씨를 따라다니며 사냥을 도와주고 틈틈이 활쏘기와 무예를 배웠는데 평소 자신의 몸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만석도 장씨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내와의 약속대로 매일 장씨에게 활쏘기와 무예를 배우고 시간 나는 틈틈이 바둑과 장기까지 익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만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를 멀리서 보면 피해가던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만석을 만나면 환한 얼굴로 아는 체 하였습니다. 만석이 오늘도 산에 올라가는가? 네 아저씨 오늘은 날이 좋아 좀 높은 곳까지 가보려고 일찍 나가는 길이네요. 아이고 부지런하구만. 항상 산길 조심하고 잘 다녀오게. 네 들어가셔요. 마을 사람들은 성실하게 변한 만석을 칭찬하며 그보다 달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망나니 같던 만석이 혼이 난 뒤 달래 덕에 세 사람이 됐다고 달래야말로 제주에서 제일 가는 신부라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곳곳에 방이 붙어 보니 육지에서 큰 산적이 나타나 그 세력이 너무 크고 사나워 관군까지도 당해내지 못하자 산적들을 잡을 토벌군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나운 도적되길래 관군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도둑들 수가 많은데다 그 두목이란 자가 힘이 천하장사래. 관군 수장이 두목에게 얻어터지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말해 뭐해 그냥 다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린 거지. 육지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 조정에서는 뭐하고 있고. 뭐 전부 겁을 먹고 안 나서려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도둑대만 잡으면 큰 벼슬이랑 재물을 준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대. 여러 사람이 모여 큰 소리를 떠도는 와중에 만석도 있었는데 그가 한참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침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까지 집에 와 있어 만석이 그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육지로 가 토벌군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몇 해 동안 제주를 좀 익혔어도 관군도 어쩌지 못하는 도둑들을 잡겠다고 괜히 나서다 몸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 맞네 사위. 괜히 알량한 벼슬 한 자리 준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도적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말게.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이 열을 내며 반대하자 만석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던 달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아버지, 전 이 사람이 산적들을 잡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가? 소문도 못 들었느냐. 그 도적대의 관군도 못 당하고 도망치는 마당에 만석이가 나섰다 몸이라도 다쳐서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아버님. 관군이라고 해봐야 뒷골목 왈자들보다 못하고 이 사람이 힘 한 번 쓰면 도둑들 서너 명은 거뜬히 쓰러뜨릴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 몸 하나 도망치는 건 일도 아니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서방님 자기는 도적들을 상대할 자신 있어? 그럼 아버지 장인어른, 제가 사내로 태어나 여태껏 드시는 일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나라님이 주는 상도 받고 벼슬까지 타보겠습니다. 허참. 두 내외가 자신 있게 나오자 만석의 아버지와 장인 역시 더는 말리지 못하고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바닷가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토벌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잽싸게 도망쳐야 돼. 알겠소. 내 걱정 말고 나 없는 동안 밤에 문단속 잘하고 주무쇼. 응, 내 걱정은 말고. 며칠 전 자신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져 서로를 못 본다는 생각에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장정들을 태운 배가 떠나자 남은 달래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다 놓고 만석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한양에서는 전국 8도에서 모인 장정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만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석은 활 쏘기는 물론 무예의 실력까지 다른 장정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뛰어나 관군의 훈련대장도 만석에게는 힘과 무예의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으로 급한 전갈이 올라와서 보자 산적대가 지방관아에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관아에 있던 곡식과 재물들을 모두 훔쳐갔다는 소식에 조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적들을 잡을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려는 이가 없어 조정의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은퇴한 늙은 장수를 총대장으로 세우고 훈련을 받는 장정들 중 한 사람을 뽑아 토벌군을 이끌 실질적인 대장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훈련을 받는 장정들에게도 퍼졌는데 큰 벼슬과 상을 바라고 토벌군에 들어온 이들이었지만 정작 장군 다음가는 직을 내린다고 하니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좋다고 해도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지. 그럼 제일 앞장서 나섰다간 산적 두목이라는 자 눈에 띄게 될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자가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데 누가 나서서 그런 위험한 자리를 맡겠어? 그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림도 없지. 장정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장군직을 맡은 늙은 노장군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모두 모여보게. 그의 부름에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늙은 노장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테니 긴 말은 하지 않겠다.
누가 나를 도와 토벌대를 이끌 대장이 되겠는가? 노장군의 말에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릴 뿐 누구 한 명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정들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모든 장정들의 눈길이 그에게 향하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을 보고 노장군은 이미 이곳으로 오기 전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만석이 얼마나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만석이라고 했던가? 네, 맞습니다, 장군. 그래, 오늘부터 자네를 토벌대 대장 겸 내 부장으로 삼겠네. 자네의 임무가 막중하니 성심을 다해 토벌대를 이끌어주게. 내 장군 성심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만석이 자신들의 대장이 되자 장병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평소 만석의 비범한 무예 실력과 담력을 잘 알고 있어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토벌대가 출전하는 제일 앞에서 노 장군과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만석이 늠름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무도 모르는 깡촌에서 태어나 군을 이끄는 대장 벼슬까지 올랐으니 더 뭘 바라겠는가? 반드시 산적들을 잡아 고향으로 떳떳이 돌아가겠다. 만석이 속으로 다부진 결심을 하는 것과 다르게 뒤를 따르던 군졸들은 하나같이 겁먹고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찢어지게 가난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토벌군에 지원했지만 막상 산적들을 잡으러 나가자 두려움에 빠져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토벌군이 며칠에 걸쳐 행군의 산적들이 출몰한다는 곳에 이르자 진을 치고 하룻밤 야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장군과 만석이 군막에 모여 무엇인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노 장군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복의 만석. 내 장군. 내 자네와 단둘이 있어 말하네만 실은 내 몸이 매우 좋지 않군. 며칠 동안 말을 타고 왔더니 아무래도 지병이 도진 모양이야. 장군만이 편찮으시면 제가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네. 그럴 것까진 없고 무리해서 그런 것이니 차차 나아질 것이네. 그것보다 내일 아무래도 내가 출전하기 힘들 것 같으니 나 대신 자네가 군을 통솔해주게. 네, 제가요. 그래, 자네라면 능히 잘해낼 수 있을 게야. 노장군의 말에 만석이 잠시 고민하다 다부진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내 장군 맡겨만 주신다면 신명을 바쳐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주 듬직하구만. 내 자네만 믿겠네. 군막을 벗어난 만석이 노장군의 속셈은 모른 채 자신이 토벌군을 이끈다는 책임감에 그날 저녁 결연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과 군졸들은 단단히 무장한 채 산적들이 출몰하는 산에 올랐습니다. 수백이나 되는 토벌군이 반나절가량 산을 뒤지며 다녔지만 산적 그림자 하나 보지 못하자 그들은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늦은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우리를 보고 겁을 먹었나 보네.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산적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돌아갔으면 좋겠구먼. 군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습이다! 산적들이 쳐들어왔다! 군졸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주랭랑을 치자 누군가 바람같이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진을 펼쳐라. 만석이 주변을 살피다 급박한 상황을 알아채고 달려와 선두에서 용맹하게 산적들을 맞아 싸웠습니다. 특이하게 만석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나와 산적들을 물리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군졸들이 용기를 얻어 산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들은 거하고 틀리잖아. 오합지졸들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렇게 틀리단 말인가. 모두 후퇴한다. 관군들의 반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자 산적들이 당황하며 후퇴했습니다. 대장 산적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장선다. 부상자는 뒤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라라. 만석의 활약에 산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자 군졸들은 사기가 올라 산적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허나 산에서만 활동하던 산적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군졸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어할 즈음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산적들이 그들을 기다리다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당하는 공격에 군졸들은 놀라고 겁을 먹으며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혼났으면 이제 그만 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내가 자비를 베풀어 모두 돌려 보내주었다만 오늘은 한 놈도 못 돌아간다.
얘들아 사정 봐주지 말고 모두 묵사발을 내버려라. 산적들과 관군들이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만석이 앞장서 산적들을 물리치자 관군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전멸할 수 있다. 장기에서도 왕을 잡으면 판이 끝나니 졸개들은 제쳐두고 저 두목놈부터 잡아야 되겠어. 만석이 산적들을 뿌리치고 산적 두목이 서 있는 곳에 올라 사람 키만한 몽둥이로 산적 두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쳤습니다. 애꿎은 부하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너와 내가 승부를 내보자. 어라 너는 뭐하는 애송이길래 이리 날뛰는 것이냐. 내가 바로 너를 잡으러 온 토벌대의 대장이다. 만석이 큰 소리를 치며 산적 두목에게 달려들자 두 사람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만석과 산적 두목 모두 힘이 천하장사인데다 무술 실력 역시 매우 뛰어나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주변에 있던 산적과 관군들이 모두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대장이 이기길 간절히 빌었는데 점차 산적 두목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만석이 두목의 빈틈을 발견하고 몽둥이로 그의 옆구리를 후려갈겼습니다. 산적 두목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군들이 고함을 지르며 좋아했고 산적들은 하늘같이 믿었던 자신들의 두목이 쓰러지자 절망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만석이 쓰러진 산적 두목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졸개들에게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시켜라. 산적 두목이 눈을 부릅뜨고 만석을 노려봤지만 만석에게 맞은 부위의 뼈들이 모두 부러져 어찌하지 못하고 만석의 말대로 자신의 수하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산적들을 잡아 꿀린 관군들은 기쁨에 차 고함을 질렀고 살아 돌아가기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공을 세운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벌군이 수많은 산적들을 잡아 한양으로 올라가자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공을 세운 만석과 장정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헌데 즐거워하는 그들의 뒤에서 조정의 대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졸들과 만석에게 어떤 상을 주고 벼슬을 내릴지 고민하다 그에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판관이라는 벼슬을 내려 제주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임금으로부터 판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고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쯤 만석의 집에서는 달래가 신랑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는데 얼마 후 관군들에게 산적들이 모두 소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산적들을 어찌 잡았는지 대단하구만. 그러게 그건 그렇고 이번에 산적들을 잡는데 공을 세운 대장이라는 자가 우리 제주의 판관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구만. 그 대장이라는 자가 산적 두목을 쓰러뜨려서 산적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데. 대단하네. 산적 두목이라는 자가 엄청난 장사에 사나워서 장군들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산적 두목을 잡았다니 대단한 인물이겠구만.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새로 오는 판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제주의 포구에서 만석이 관복을 걸치고 늠름한 모습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역시 고향이 좋구나. 만석은 무엇보다도 달래가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말을 타고 달려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쯤 만석의 집에서는 달래가 집안일을 하며 속으로 자신의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각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달래가 맨발로 뛰쳐나가 보자 거기에 관복을 입은 만석이 환한 얼굴로 웃음을 띠며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야 왔어? 두 사람은 기쁨에 차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어지지 않았고 만석이 공을 세우고 벼슬을 얻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석아.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에 온 가족까지 찾아와 그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하다 장에 내가 이리 큰일을 해낼 줄이야. 사위 고생했네.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대견하구만 대견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달래의 공입니다. 달래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벼슬은커녕 아직도 건달로 허송세월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내가 이 녀석을 이리 만들어 주었구나. 별 말씀을요 아버님. 서방님이 힘든 시기를 잘 참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날 마을에서는 만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성대한 마을 잔치가 열렸고
만석은 이후로 판관 벼슬을 성실히 하며 마을 사람들을 잘 살피고 달래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글 공부만 하는 김선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은 옛부터 한양에서 터를 잡아 살아왔는데 그의 조상 중 몇 명이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간 적이 있을 뿐 김선비의 아버지와 그는 과거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며 물려받은 조금의 재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 먼 지역에 있던 친구의 장례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웬 건장한 체격의 사내를 한 명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립 인사하게 이 사람이 내 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는 내 하나뿐인 딸 수련일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언립이라고 합니다. 김선비가 데리고 온 이언립이라는 사내를 보고 그의 부인과 딸이 기가 질린 표정을 하였는데 얼립이라는 사내의 덩치가 곤만한 데다 그 얼굴이 산도적만큼이나 사납게 생겨 누가 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안일을 돌봐주던 머슴인데 그의 부탁으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게요. 갑자기요. 그렇게 됐소. 같이 있으면 큰 힘이 될 거라니 잘 대해 주시오. 김선비의 말에 그의 부인은 난감하기만 하였는데 그들의 형편으로 지금 2명의 일꾼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새 일꾼을 들인다니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얼립이란 머슴은 김선비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자 얼마 안가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얼립이 큰 덩치만큼이나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서 매 끼니 다른 머슴의 2~3배나 되는 밥을 먹으면서도 매번 배고프다고 불평을 늘어놓아 김선비의 안살림을 봐주는 함한댁은 그를 보며 화가 올라왔습니다. 주인 어른 아씨 드리고 남는 것은 자네가 다 먹는데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 어쩌라는 게야. 이렇게 먹어대면 이 집에 나만 하는 게 없다고. 거 내 밥통이 남들보다 큰 걸 낸들 어떻게 하오? 먹는 것 같고 야박하게 굴지 마시오. 이런 얼립을 보며 김선비 부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 그를 점점 다스리기 힘들어했고 얼립은 배고프다는 핑계로 이를 게을리하며 방 안에서 누워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른 일꾼들도 점차 멀리하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립은 어쩌다 먹을 것이 풍족해 그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때만 일을 하였는데 한번 일을 나가면 나무 땔감으로 한 그루 나무를 통째로 뽑아 산더미처럼 땔감을 가져와 김선비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얼립을 김선비의 가족과 다른 일꾼들은 매우 어려워하며 그의 거친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불같아 나중에는 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김선비의 형편이 나날이 어려워지자 김선비와 그의 부인은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얼립에게도 자신의 집을 나가 다른 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에게서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일손 하나 없이 어찌 집안을 유지하시려고 하십니까? 세경은 필요 없으니 먹여주고 재워만 주시면 이대기를 소인이 모두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선비 부부는 더 이상 그에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얼립과 계속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몹쓸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일이 생겨 없는 형편의 김선비의 치료를 위해 의원에게 진료를 받고 좋은 약을 쓰며 갖은 노력을 했지만 김선비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얼마 안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김부인과 딸인 수련은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며 지내고 있다. 김선비가 떠나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장례를 치르려 하니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얼립이 나서며 두 모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두 분께서 슬픔에 잠기신 건 알겠지만 믿고 도와줄 친척 한 명 없는 마당에 울고만 있어서는 어르신을 어찌 모시겠습니까?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나가 있는 힘을 다해 장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얼립이 이렇게 나오자 김부인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온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얼립은 그것 중 값어치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 장터에 나가 돈으로 바꾼 뒤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과 질 좋은 나무로 만든 관을 짠 뒤 집으로 돌아와 김선비를 모시고 두 모녀에게 상복을 입히는 등 모든 장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립은 남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 용하다는 풍수가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장터에 들려 귀한 술과 고기를 준비해 풍수가를 찾아가 대접한 뒤 김선비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근방에 좋은 묘자리를 알아봐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험악한 인상의 얼립을 보고 꺼려하던 풍수가도 그에게 술 대접을 받고 얼립이 깍듯이 부탁하자 그의 청을 받아들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곳으로 얼립을 이끌고 가 묘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본 얼립이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였습니다. 용의 기운이 물가와 마주하는 흠이 있어 장지로 삼기에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풍수가는 깜짝 놀라 뜨끔했으니 얼립의 말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풍수가는 이 험악하게 생긴 얼립을 속으로 얕잡아 보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며 얼립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좋은 명당으로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곳보다 길지요. 이곳도 마음에 안 든다면 더 이상 보여줄 곳도 없소이다. 풍수가의 말에 얼립이 그곳을 둘러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곳이라면 저희 주인 어른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그곳으로 묘자리를 정한 얼립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어주고 살해한 뒤 김부인에게 돌아가 묘자리가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김선비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얼립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손수지게에 관을 짊어지고 풍수가가 정해준 묘자리에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 김선비의 관을 묻은 후에 봉분까지 만들어 모든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장례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얼립이 김 부인을 찾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의 장례가 끝나고 마님과 아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되셨으니 집을 옮기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집을 이사하자는 말인가? 얼립이 말에 김 부인이 다소 의아해 묻자 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내 마님께서 아씨와 한양에 계신다고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뾰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로 내려가 이놈이 농사를 지으며 재물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물이 모이면 그때라도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 방법이 두 분에게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네가 진정 그리해주겠는가? 내 마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맡겨주시면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요. 김 부인은 이제 얼립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의 말에 따라 한양에 조금 남아있던 땅과 집을 팔아 그에게 맡기고 시골 촌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립은 곧바로 시골로 이사를 한 뒤 버려져 있던 땅을 싼 가격에 사들여 자신이 직접 땅을 일구고 알고 있던 제주로 거름을 만들어 못 쓰던 땅을 개간하니 그런 땅이 시간이 지나 어느새 비옥한 토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힘이 누구 못지않은 장사라 장정 2-3명이 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버리자 그가 농사짓는 작물들은 그 근방에서 자라는 그 어떤 농작물보다 질이 뛰어나고 수확하는 양도 곱절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첫 해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인 얼립은 그 돈을 김 부인에게 모두 갖다 드린 뒤 다시 김 부인에게 그 돈으로 주변의 땅을 더 사들이자 말하고 곧 주변 땅을 사들인 뒤 농사를 더 크게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얼립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서 품삯을 받으며 농사일을 도와줘 몇 해 동안 그가 하는 농사일에서 제법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6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김 부인은 얼립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어느새 그 일대에서는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김선비의 유일한 혈육인 수련의 나이가 20살이 넘어 홍기가 차자 하루는 얼립이 김 부인에게 와 말하였습니다. 마님 아가씨의 나이가 찼으니 이제 혼처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수련이의 혼처를. 예 소인이 한양에 있는 김참판 댁에가 부탁을 해볼 테니 마님께서는 친필로 서신 한 장 써주십시오. 김참판이라면 수련이의 먼 친척 되는 분을 말하는 겐가? 예 주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 그 댁 어른을 한 번 뵌 적 있으니 소인이 직접 찾아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이런 일까지 나서주니 이 고마움을 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직 소인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요. 얼립의 말을 듣고 김 부인이 편지 한 통을 써주자 얼립은 곧짐을 꾸려 편지를 소중히 간직한 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얼립이 김 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 귀한 선물을 준비한 뒤에 김참판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방문한 얼립이 김참판과 마주하게 되자 가지고 온 선물과 편지를 내밀고
김 부인이 한양을 떠난 뒤 큰 재산을 이루고 지금은 딸의 혼처를 알아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 댁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단 말인가? 다 돌아가신 어른께서 돌봐주셨는지 시골에 터를 잡은 뒤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 지금은 수천석을 가진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가? 얼립의 말에 김찬판이 혹하는 마음이 드는 데다 그가 가지고 온 값진 선물들도 마음에 들어 그의 청대로 수련의 배필이 될 만한 혼처를 알아봐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찬판과 얼립이 함께 명문가의 자제들을 찾아가 몇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 중 얼립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마땅한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찬판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가문 중에서 소개시켜줄 만한 배필이 점점 없어지자 시간이 지나며 난감한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얼립은 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김찬판 댁을 나와 본인이 직접 신랑감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립은 그 길로 시전으로 가장 질 좋은 배들을 사들여 그것을 등짐으로 짊어지고 배장수로 변하여 자신이 직접 사대부 가문을 돌아다니며 신랑감을 물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립이 직접 한양의 명문가라고 소문난 집안들을 찾아다니다 하루는 서소문 바깥에 허름한 초가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를 잃는 소리가 들려와 얼립의 호기심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를 잃는 목소리가 힘이 있으며 낭낭한 것이 얼립은 자신도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누구시오? 얼립이 말에 허름한 옷을 입은 선비 한 명이 나와보자 그 행색이 머리는 덥수룩한 데다 여기저기 기어놓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선비 한 명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집주인을 찾는 것이오? 저는 배장수이 온데 지나다 선비님의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좋아 저도 모르게 선비님의 글 공부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소. 헌데 보다시피 우리 집이 궁색하여 배같이 귀한 과일을 먹을 형편이 안 되는구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니 배를 맛보시고 어떠신지 말씀만 내주십시오. 그렇다면야 안으로 들어오시오. 얼립이 선비를 따라 들어가자 방안도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공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헌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드셔보시지요. 한양에 들여온 배 중에서도 최상품입니다. 맛보시고 배 맛이 어떤지 이야기나 한번 해주시지요. 그거야 뭐가 어렵겠소. 선비는 말을 하고 작은 과도를 하나 가져와 배를 깎아먹더니 말 한마디 없이 큰 배를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 배 하나를 더 깎아 2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렸습니다. 배 맛이 아주 좋구려. 선비님께서 이렇듯 제 배를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리 좋은 배를 맛있게 먹는 게 뭐 어렵겠소. 나 혼자 배를 먹었더니 아버님께 드리지 못해 아쉽구려. 거 남는 배가 있으면 서너 개 정도 더 내놓고 가시구려. 배값은 내 언젠가 두둑히 드리겠소. 선비의 말에 얼립이 가지고 있던 배 중 가장 좋은 것들로만 골라 10개나 되는 배들을 내놓자 선비는 그것들을 받으며 미안해하거나 꺼리는 기색 하나 없이 챙겨 넣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시다면 선비님의 성함을 소인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20액이라 하오. 선비가 얼립을 보며 딱 부러지게 대답하자 얼립은 더없이 흡족한 마음이 들어 선비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얼립의 마음속에는 방금 만난 선비야말로 자신의 주인 아씨의 짝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껏 명문가의 자제들이나 양반들을 만나보았지만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경계의 눈빛 하나 없이 배를 2개나 먹어치우고 거기다 더해 돈 하나 없으면서도 부친에게 드릴 배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만한 배포와 기계를 가진 이라면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공공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큰일을 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립은 그 길로 김찬판 댁에 찾아가 자신이 만난 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혼사를 추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서소문 밖에 이 선비라면 내 그 집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네. 하지만 꼭 그 집 자제이어야만 하나. 내가 이제껏 자네에게 소개시켜준 집안의 자제들만 해도 그보다는 더 나을 것인데. 어르신께서 소개해 주신 집안의 자제분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제가 만난 그분이야말로 저희 아가씨의 둘도 없는 배필감입니다. 그렇게까지야? 얼립의 말에도 김찬판이 못마땅해 하며 나서려 하지 않자 얼립은 일단 시골로 다시 데려가 김부인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김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김찬판에게 이선비와 혼사가 이어지게 다리를 놔달라 재차 부탁하였습니다.
김 부인의 편지를 받은 김찬파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이선비를 찾아가 얼립의 주인 집 이야기를 하며 신부의 집이 그동안 모은 재산이 상당하고 신부가 될 수련이 현숙하며 보기 드문 신부감이라고 칭찬해주자 어려운 형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한 이선비 집안에서는 김찬판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그 뒤로 혼인 준비는 일사천리로 준비되어 좋은 길일에 두 사람이 혼례식을 올렸고 이선비는 혼례식이 끝나고 얼립을 만나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때 그 배장수 아닌가? 소인 이언립이라고 합니다. 그때 선비님을 속여 송구합니다. 이제 보니 내 중매쟁이는 자네였구만. 왠지 자네를 보고 배장수라 하기에는 너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선비는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자신의 부인을 통해 지금 집안의 부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얼립의 능력으로 쌓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훗날 얼립이 예견한 것처럼 승승장구하며 높은 관직에 올라 집안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이선비는 얼립이 비록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자신이 큰일을 도모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는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부인은 집안이 안정되고 더없이 부유해지자 얼립을 속량시켜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 다 자네 덕분일세. 우리 바깥 양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두 모녀는 살 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걸세. 아닙니다. 마님, 저야말로 돌아가신 주인 어른과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신 분은 제 평생 두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짐승 대하듯 두려워하거나 경멸하였을 뿐 진정 사람으로서의 정을 느낀 건 오직 두 분뿐이었습니다요. 그래 이놈이 두 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며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니 이 모든 게 자네 힘으로 이룩한 것일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그 길로 김 부인은 얼립을 속량시켜 내보내며 전 재산 중 상당한 양에 달하는 재물을 내주어 그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얼립은 이후로 공주 지방의 터를 잡아 좋은 짝을 만나 많은 자손들을 낳아 풍족한 여생을 보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시대 부자로 소문난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에는 유일한 혈육인 이춘풍이라는 청년이 있었으니 이춘풍은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자제답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온갖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춘풍이 장성해서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그는 김씨 성이 아름답고 현명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혼인을 한 춘풍은 집 안일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 집 밖으로만 나돌며 한량들과 어울려 술과 여자의 노름 같은 온갖 주색 잡기에 빠져 흥청망청 살아갔습니다. 그런 춘풍이 한양에 있는 이름난 기생집과 투전판을 제 집 드나들듯 문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니 그의 부모가 남긴 천금의 재산도 어느새 슬슬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춘풍을 지켜보던 아내 김씨는 속으로 애가 타 춘풍을 붙잡고 눈물로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좋은 말로 구슬려 보기도 했지만 춘풍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소 귀의 경 읽기로 들렸습니다. 서방님 일은 시간에 어딜 나가시려고 하세요? 어허, 사내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무얼 일일이 알려고 드는 것이오. 무릇 사내라면 아침을 먹고 나면 지기들과 천하의 안녕을 논해야 하는 법. 집 안에 있는 아녀자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할 일 없는 한량들과 어울려 노름판과 기방을 기웃거릴 은큼한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 춘풍의 하루는 밤이 늦은 시간에 비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의 처인 김씨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돈 가지고 있는 것 좀 있으시오? 돈이라니 제가 무슨 돈 있겠어요? 서방님이 집에 있는 돈은 엽전 한량까지 모두 가져가셔서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수일이 넘었어요. 김씨의 말에 춘풍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더니 주저앉아 탄식하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알아주던 부자인 우리 집안이 어쩌다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가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한참 앉아있던 춘풍이 돌연 고개를 들고 김씨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점심부터 먹은 것이 없어 기력이 나지 않는구려. 집에 요깃거리라도 할 만한 게 있으면 좀 내오시오. 아까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쌀 한 톨 남지 않아. 저도 나무뿌리로 죽을 쑤어 겨우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요.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일이 됐을꼬? 그날 밤 춘풍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에 들어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뜬 춘풍이 일어나기도 전 그의 코로 구수한 냄새가 흘러들어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의 처인 김씨가 누룽지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부인 어디서 쌀이라도 얻어오신 게요? 정씨 부인에게 바느질거리를 하기로 하고 남은 밥을 좀 얻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침을 내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계셔요. 김씨의 말에 춘풍이 방에 들어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자 얼마 지나 김씨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누룽지 죽을 가져와 춘풍이 혼자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부인 누룽지가 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겠소. 더 드리고 싶지만 서방님께 다 드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저는 바느질감이라도 얻으러 나갈 테니 집에서 쉬시든 나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부인. 김씨가 찬바람을 풍기며 쌩하니 나가버리자 춘풍이 난감한 얼굴로 그녀가 나간 방문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작거리로 나가 기름진 안주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공짜로 술을 내줄 곳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에는 하루 종일 들러붙던 이들도 춘풍의 사정을 알고는 누구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루 종일 방바닥을 뒹굴던 춘풍이 무료함과 배고픔에 지쳐 깜빡 잠에 들었을 때 김씨가 집으로 들어와 그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부인 언제 오셨소? 춘풍이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녀를 보자 김씨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소한 냄새가 춘풍의 코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드신 게 없어서 시장하시지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 뭐요? 정대감 집에 잔치가 있어 일을 봐주고 좀 얻어온 거예요. 김씨가 가져온 것을 꺼내 보이자 떡에 전까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있어 춘풍이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것들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올라 정신이 들자 자신을 쳐다보는 김씨의 얼굴을 보고는 미안함에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볼 면목이 없소. 나 때문에 당신이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하다니. 내가 정말 천하의 못난 놈이구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춘풍이 보이자 김씨가 그런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서방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갈 것인지 생각해 둔 바라도 있으세요? 김씨의 물음에 춘풍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죽어 말하였습니다. 내 평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물을 쓸 줄만 알았지. 글 공부는커녕 낯질 한 번도 해본 적 없소. 먹고 살 방도가 도저히 생각나질 않는구려. 염치 없지만 부인이 나보다 재주가 나으니 당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구려. 춘풍이 이렇게 나오자 낯짝이 두꺼워 미운 마음이 왈칵 들었지만 김씨는 성을 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바느질 솜씨로 끼니 정도는 해결한다 치고 당신은 앞으로도 기방이나 투전판에 기웃거리실 건가요? 무슨 소리요? 내가 아무리 모자란 놈이라도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다시 기방에 드나들겠소. 내 말로 말하면 당신이 믿기 힘들 테니 각서를 써서 남겨주겠소. 각서요. 그 말을 한 후 춘풍이 종이를 가져와 2번 다시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김씨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과 재산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김씨의 소유라는 내용까지 각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각서를 소중히 간직한 김씨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춘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녀의 바느질이나 옷 만드는 솜씨는 인근에 뛰어나다 소문이나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씨는 바느질에 옷감짜기, 염색하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서 해나가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 춘풍도 자신의 말처럼 정신을 차렸는지 주색 잡기에는 얼씬도 않고 큰 말썽 없이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김씨는 모은 돈을 가지고 남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받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니 공공했던 살림 역시 차츰 좋아져 먹을 걱정 없이 늘 풍족하게 먹었으며 허름하던 춘풍의 의복도 다시 귀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김씨의 피나는 노력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더니 춘풍은 마음속으로 또 헛바람이 들어와
어느 날 갑자기 김 씨와 상의도 없이 호조회가 비싼 이자로 2,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 평양으로 가 장사를 해보겠다 큰 소리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집안이 안정되고 살림이 나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신다니요. 어허! 내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려는 마당에 어찌 당신이 회방을 놓으시려는 게요?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집신 하나 팔아보지 못한 당신이 무슨 수로 닳고 다른 평양 상인들과 거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각서를 써주며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집안의 모든 재물은 저에게 관리를 맡기시기로요. 그만하시오. 장부가 하는 일을 어찌 안 여자의 소견으로 판단하려고 하시오? 김 씨의 말에 춘풍이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그녀가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해가며 모아두었던 500냥까지 빼앗아 도합 2,500냥이란 어마어마한 거금을 갖고 큰 장사를 하겠다. 큰 소리치며 평양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자신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자 하는 수 없이 춘풍이 제발 자신의 말처럼 제대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춘풍이 평양으로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고 김 씨가 목이 빠지도록 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기별 한 번 오지 않자 결국 사람을 보내 춘풍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김 씨의 걱정대로 춘풍은 처음 떠나며 다짐했던 자신의 말과는 달리 평양에 도착한 후 추월이라는 기생에 빠져 지니고 있던 돈을 물쓰듯 쓰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월아, 너와 함께하니 내 세상 천지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저도 그래요. 선비님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저도 꼭 데려가 주시는 거지요. 이를 말이냐. 내 곧 평양의 상인들과 거래를 해 한몫 크게 잡으면 너와 함께 한양으로 금이환양 할 것이다. 허나 춘풍은 자신의 말처럼 금이환양은커녕 들고 간 거금을 추월에게 홀려 모두 탕진해버리고 장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자 그에게 달라붙어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리던 추월이 역시 어느새 안면을 싹 바꿔버리고 그를 괄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월아, 내가 어찌 나를 이리 대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아이고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마인데 그러셔요. 그간의 정 때문에 봐줬으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시던지 아니면 밥값을 하시던지 하라고요. 그녀의 모진 말에 춘풍은 또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였지만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김 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춘풍을 추월이 자신의 머슴처럼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구박하니 날이 갈수록 그의 행색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돼버려 그 모습을 김 씨의 심부름꾼이 보고 돌아와 그대로 그녀에게 전하니 김 씨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녀가 이를 부득부득 깔며 어찌할까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만 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뜻하지 않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김 씨는 뒷집에 사는 김승지의 어머니와 친분을 잘 쌓아두고 있었는데 김승지가 평양 감사로 발령받아 곧 평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는 김승지의 집을 찾아가 김승지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승지 영감께서 평양 감사가 되셨다니 감축드리옵니다. 자네도 들었나? 아들과 떨어져야 돼 적적하긴 하겠지만 나란 일을 보는 사람이니 어쩌겠나. 헌데 부인께 어려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청인데 그리 어려워하나? 뭐든 말해보게. 평소 김승지의 어머니는 김 씨의 성품과 됨됨이를 잘 알고 있어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승지가 평양 감사로 가는 길에 자신의 오빠를 감사의 비장으로 삼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비장이란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말단 관리였는데 비록 말단 관리라 하더라도 평양 감사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 그 위세가 무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김승지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자신의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을 잡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장을 한 후 자신이 오빠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저녁이 되자 김승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네. 김승지가 남장을 하고 온 김 씨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던 와중 그 옆에서 변장한 그녀를 김승지의 어머니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그런 눈치를 챈 김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그리고 승지 영감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부인께선 저를 알아보시겠지요. 그녀의 말에 김승지의 어머니는 그가 김 씨가 변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춘풍이 평양을 떠나던 시절부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간의 일들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였고 비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춘풍의 안 좋은 행실을 고쳐보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을 마친 김 씨는 두 사람에게 심한 꾸중을 들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보통의 여인으로는 하기 힘든 생각을 했구만. 다른 여인 같았으면 그저 자신의 서방을 원망하며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만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보통 배포가 큰 게 아닐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그녀의 생각을 적극 찬성해 주었고 김 씨에게 김양부라는 가명까지 지어주고 평양까지 가는 길에 김 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김승지의 도움으로 비장으로 변장한 채 평양에 도착한 김 씨는 수소문 끝에 추월의 집을 찾아가 보자 그곳에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춘풍의 머리는 얼마나 안 감았는지 떡지고 부스스한 데다 옷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의 얼굴에서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춘풍의 모습을 본 김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온갖 위험을 떨며 큰 소리 치던 남편이 이렇듯 머슴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우선 포졸들을 시켜 춘풍을 잡아오라 명하고 곧 포졸들이 춘풍을 잡아다 무릎 꿇리자 그를 본 김 씨는 엄한 목소리로 추궁하였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온 이 춘풍이 맞으렸다. 예, 제가 이 춘풍이 온데 저를 무슨 연유로 찾으셨습니까? 너는 몇 해 전 호주에서 돈 2,000냥을 빌린 일이 있느냐? 김 씨의 말에 춘풍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그것이 어물쩡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거라. 예, 몇 해 전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렸사옵니다. 헌데 시일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어찌하여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냐? 김 씨가 춘풍을 다그치며 사실을 묻자 춘풍이 추월에게 홀려 돈 2,000냥을 모두 탕진한 일들을 말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여봐라, 이자에게 곤장 10대를 치고 추월이란 기생을 잡아오거라. 김 씨가 포졸들에게 곤장을 치라 말하니 춘풍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곤장 10대를 맞고는 죽는 소리를 내며 엄살을 떠는 사이 다른 포졸들이 추월이를 잡아다 김 씨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여봐라, 더 볼 것 없다. 이 간악한 것에게 곤장부터 치거라. 김 씨가 이유도 묻지 않고 추월에게 매를 치라 명하니 추월은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사정하였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옵니까? 어허, 여기까지 끌려와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니 곤장 맛부터 봐야겠구나. 뭐 하느냐, 어서 매를 메우쳐라. 김 씨가 천둥치듯 호령하자 포졸들이 추월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대었고 얼마 안가 그녀의 입에서 살려달라 사정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 이제 내 잘못이 생각이 나느냐? 김 씨가 엄한 목소리로 그녀를 추궁하자 추월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으리 무엇이든 소녀가 잘못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저자에게서 돈 수천 냥을 등쳐 먹은 일이 있으렸다. 김 씨가 춘풍을 가리키며 말하자 그제야 어찌된 일인지 알게 된 추월이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저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쓴 것이지 결코 제가 빼앗거나 하지는 않은 일이옵니다. 어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있느냐? 저자가 비싼 이자를 물고 호주에서 빌린 돈을 그것을 내가 꿀꺽 삼켰으니 나랏돈을 먹고도 무사할 듯 싶으냐? 여봐라, 저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 매를 더 쳐야겠구나. 김 씨가 포졸들에게 명령하자 추월이 사색이 되어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나으리 저자의 돈을 모두 제가 내놓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셔요. 그래, 그렇다면 저자가 쓴 돈 2,500냥의 이자를 쳐서 5,000냥까지 수일 내로 가져오거라. 네, 5,000냥이라고요? 왜 갚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돈 대신 매로 대신하면 된다. 아닙니다. 곧 갚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필요하니 소녀에게 며칠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추월의 말에 김 씨는 며칠의 여유를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자 10여일이 지난 후 추월이 돈 5,000냥을 구해와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받아 춘풍을 불러 그에게 건네며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추월이 돈 5,000냥을 가져왔으니 너는 이 돈을 가지고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거라. 혹시라도 이 돈으로 다른 꿍꿍이를 부렸다가는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명심하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단 한 푼도 헛수로 쓰지 않을 것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춘풍이 김 씨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며 돌아가 모든 일이 정리되자 김 씨는 그 길로 평양 감사에게 찾아가 그간의 일을 말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집에 도착해 춘풍을 기다린 지 며칠 후 새 의복으로 갈아입고 신수가 환해진 춘풍이 집에 들어와 거드름을 피우며 김 씨를 찾았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그래, 평양에 갔던 일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야 일을 말이오. 일단 먼 길 와 목이 마르니 술상을 좀 봐오시오. 춘풍이 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속으로 헛웃음이 올라왔으나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술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자 춘풍이 방 안에 돈 5,000냥을 벌려놓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고단하실 텐데 얼른 한 잔 쭉 드시지요. 김 씨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음식을 먹던 춘풍이 돌연 정색을 하고 물러나 말했습니다. 술맛이 왜 이런 것이오? 게다가 안주로 내온 음식이라고는 영 형편없으니 내 입에 맞지 않아 더는 못 먹겠구려. 아니, 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세요? 안 맞다 뿐이오. 내 평양에서 세상 귀한 술에다 산해진미까지 진귀한 것들에만 입이 길들다 보니 이런 음식은 넘기지 못하겠소. 아무래도 며칠 있다 다시 평양으로 떠나는 게 나을 듯 싶구려. 춘풍이 하는 말에 김 씨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춘풍은 그녀의 속도 모르고 더욱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고 보다 못한 김 씨가 속내를 감추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준비가 소홀했네요. 다시 상을 내올 테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 춘풍을 두고 방을 나간 김 씨가 감춰뒀던 남자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비장으로 변장한 뒤 춘풍이 있는 방 앞으로 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춘풍이게 있는가? 김 씨가 굵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니 안에 있던 춘풍이 내다보다 평양 비장인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춘풍이 그의 옆에 와 엎드려 절하며 묻자 김 씨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일이 있어 마침 자네 집을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 들렸네. 말을 한 김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춘풍이 황급히 따라 들어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한양에서의 일은 다 해결하였는가? 그것이 저도 이제 막 도착한 터라 내일쯤 호조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내 먼 길을 걸어왔더니 목이 마르구먼. 자네 처가 있으면 술이나 한 상 내오라 하게?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시켜 술상을 내오겠습니다요. 말을 마친 춘풍이 나와 아무리 김 씨를 찾아보아도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지 못하자 안절부절하다 결국 자신이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술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네 부인은 뭐하고 자네가 술상을 가져오는 겐가? 그것이 처가 마침 외출 중이라 제가 봐왔습니다. 나으리,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요. 그래, 한 잔 주게. 춘풍에게 술을 받아 마신 김 씨가 인상을 찡그리며 술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술맛이 영 별로구먼. 역시 술은 평양 술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네. 김 씨가 짐짓 춘풍이 하던 그대로 따라하니 춘풍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르신. 제가 밖에 나가 귀한 술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됐네. 술은 그만하고 내 끼니를 못 채워 시장하니 쌀죽이나 한 그릇 내와보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을 나온 춘풍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김 씨를 찾다가 안 되자 자신이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써서 방 안으로 가져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춘풍이 가져온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영 내 입에 안 맞는구나. 이 죽은 너나 먹거라. 지난날 추월에 집에서 상거짓골을 하고 깨진 사발에 먹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도록 하거라. 예, 저보고 그것을 먹으라고쇼. 그의 말에 춘풍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김 씨가 먹던 쌀죽을 먹으며 행여라도 그 모습을 자신의 아내가 들어와 볼까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겨우 우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김 씨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다. 이만하면 춘풍을 많이 골려주었다고 생각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고름을 풀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와 다리도 아프고 고단하구나. 내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까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면 입쇼. 어르신이 머무시는데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이라도 머무르시면 저희야 영광입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라. 김 씨가 옷을 벗어 하나하나 춘풍에게 집어던지니 춘풍이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황망히 주워받았습니다. 하나둘 옷을 벗어던진 김 씨가 어느새 남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남자가 아닌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자 춘풍이 기겁하며 놀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자신의 부인인 김 씨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어찌 되긴 뭘 어찌 돼요. 당신은 자신의 부인도 못 알아봐요. 당신이 어떻게 평양 감사의 비장 모습을 한 것이오? 춘풍이 놀라 물으니 김 씨는 그의 앞에 앉아 뒷집의 김승지의 어머니에게 부탁한 일부터 김승지를 따라 비장으로 변장해 평양에 가게 된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나를 때린 것도 당신이 시킨 일이니 아주 속이 시원했겠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저 덕분에 그 여우 같은 추월이한테 돈을 받아내고 당신을 구할 수 있었지. 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도 그 추월이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었을걸요. 그거야? 김 씨의 말에 춘풍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놀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자신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자신은 추월이의 머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미치자 진심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풍은 호조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그간 주색 잡기를 일삼던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을 모두 끊고는 김 씨와 부지런히 힘을 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천하의 망나니 같은 춘풍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김 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답니다. 옛날 강원도 지방의 엄시성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천성이 유순하고 정직하여 평생 동안 남에게 폐 한 번 끼치는 일 없이 항상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엄노인의 살림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강에 나가 낚시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노인은 잡은 물고기를 팔거나 집으로 가져오지는 않고 돌아오기 전 강물에 다시 풀어주고는 하였습니다. 가서 잘 살 거라. 너희들 덕분에 재미난 시간을 보내게 해주어 고맙구나. 엄노인은 낚시를 하는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을 뿐 잡은 물고기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으니 그의 착한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엄노인이 강가에 나와 낚시를 하던 와중에 따뜻한 봄볕에 취해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 돌연 강물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솟아 올라오더니 물밑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무리를 날듯이 뛰어올라 그의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엄노인이요? 그렇소만 댁은 누구시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당신은 우리와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갑자기 어딜 간단 말이오? 엄노인은 이 믿지 못할 상황의 두려움에 떨며 괴한들의 말에 대답하자 그들은 다짜고짜 엄노인을 붙들고 순식간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물속에 머리가 잠기기 전 엄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쳐 보았지만 두 괴인은 엄노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그를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엄노인은 물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끌려가며 곧 이상함을 알아차렸으니 물속에서도 전혀 숨이 막히지 않고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갑자기 일어난 이 병고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인이 엄노인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자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엄노인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안은 호화스럽기 그지없었으니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엄노인이 어느새 커다란 대청에 들어서자 화려한 태사 위에 앉아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위엄 있는 노인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엄시성의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엄노인을 끌고 온 괴인 중 하나가 정중한 목소리로 아뢰자 태사 위에 앉아있던 노인이 엄노인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 강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낚싯줄로 잡아올린 엄가가 맞으렸다. 너는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잡아올려 고통을 주는 것이냐?
너의 행동으로 이곳에 죄 없는 백성들이 받는 고초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노인이 엄노인에게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자 엄노인은 그의 말을 듣고 짐작가는 바가 있었으니 괴인들이 엄노인을 잡아온 곳은 다름 아닌 용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무섭게 꾸짖고 있는 이는 모든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었으니 엄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 속으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곧 엄노인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평소 자신이 낚싯줄로 물고기를 잡아온 일들이 떠오르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물고기들을 잡은 것은 사실이오나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강물에 풀어주었으니 용왕님께서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라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 고통을 주어놓고는 이제 와 용서를 해달라니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용왕이 엄노인의 말에 더욱 대노하여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엄노인을 잡아온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살펴본 바 이자가 우리의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단 한 명도 해치지 않고 모두 풀어주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또한 맞사옵니다. 무엇이라 그 말이 진정 사실이더냐? 예?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용왕의 노한 얼굴이 차츰 풀어지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엄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다시 놓아주면서 왜 그러한 행동들을 매번 반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 그것이 소인은 낚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손맛을 느끼려는 것이지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용왕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엄노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자 그를 보는 용왕의 눈길에서 점차 사나운 기색이 옅어지더니 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백성들을 잡아 그들을 한순간 힘들게는 하였으나 그래도 단 한 명도 해하지 않았으니 큰 악업을 짓지는 않았구나. 다른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미물이라 생각하며 잡아다 큰 죄를 쌓으니 훗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낚시 같은 것으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더욱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며 살 거라. 예, 용왕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대 낚시질을 하지 않겠습니다요. 그제서야 용왕은 모든 노기가 풀어져 엄노인을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데다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용궁에서 나의 손님으로 대접받을 만하도다. 앞으로 나에게 바깥 세상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곳에서 편히 머물다 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용왕의 말에 엄노인은 조여오던 숨통이 트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엄노인은 용궁에 남아 매일 사내 진미를 대접받으며 수시로 용왕에게 불려나와 그와 바깥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노인이 어느덧 용궁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됐을 무렵 그는 집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내 생각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고 용왕에게 나가 말하였습니다. 용왕님 저에게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주시오.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저가 저를 걱정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하여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부디 저를 바깥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구나. 너의 가족들이 근심하고 있을 테니 그만 돌아가 봐도 좋다. 그리고 말을 하던 와중 용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엄노인에게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것을 가져가거라. 용왕이 내민 것은 주먹만한 구슬이었는데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매우 귀한 보물처럼 보여 엄노인은 선뜻 받지 못하고 주저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시는지요? 그간 저에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요. 모든 보물에는 임자가 있는 법. 명심할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이 구슬에 대고 원하는 것을 청하거라. 다만 절대로 과욕을 부리면 안 될 것이니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요긴히 쓰거라. 말을 마친 용왕이 그의 손에 구슬을 건네주며 엄노인의 손을 꽉 잡아주자 엄노인은 순간 손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쓰러져 버렸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배 위에서 잠에 들었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다 생각하던 엄노인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그의 손에 영롱한 구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꿈속에서 겪은 일들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노인이 평소답지 않게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의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급히 뛰어들어와요? 그게 내 우연히 얻은 물건이 있으니 조용히 방으로 따라 들어오구려. 뭘 얻었길래 이리 호들갑을 떨어요? 당신답지 않게. 방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엄노인을 보고 그의 부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자 그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자신의 부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물건을 보여줄 테니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이 양반이 오늘따라 더위를 잡수셨나? 뭘 주워 왔길래 이리 호들갑을 떨어요? 엄노인이 부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품속에 있던 구슬을 꺼내어 내놓자 그것을 본 그의 부인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리 귀해 보이는 것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도 당신은 믿지 못할 테니 더는 묻지 말고 조용히 있어 보시오. 엄노인이 놀란 그의 부인을 진정시키고 구슬에 대고 쌀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자 곧 놀랍게도 한 바가지나 되는 양의 쌀들이 나와 두 부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귀한 보물을 도대체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소. 굳이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엄노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부인에게 다짐을 받고 튼튼한 괴짝의 구슬을 소중히 담아 자물쇠까지 채운 후 괴짝을 벽장 깊숙이 보관하였습니다. 엄노인은 이런 귀한 보물을 얻은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농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워낙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슬에게 말해 얻었으며 용왕이 당부한 대로 지나칠 정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집안 살림은 점차 안정되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노인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랜만에 와보니 집안이 이전과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풍족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안에 먹을 것이 많아졌는데 그동안 어디서 재물을 얻기라도 하셨어요? 딸의 말에 엄노인의 부인은 남편이 신신당부한 것이 생각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자 딸은 무언가 눈치를 채고 자신의 어머니를 계속해서 채근하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요? 딸한테 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무슨 일인지 어서 털어놔 보세요. 그녀의 계속되는 물음에 부인은 결국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보물을 아버지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딸인 저한테도 좀 나누어 주셔야죠.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너희 아버지가 절대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너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구슬은 지금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은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괴짝을 꺼냈지만 엄노인이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가버려 열어볼 수가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잠깐만 빌린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건 꺼내 쓰더라도 너희 아버지 모르게 해야지. 아셨다가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실 게다. 결국 그날 구슬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딸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친정에 찾아와 엄노인에게 괴짝 열쇠를 얻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노인이 깜빡 잊고 열쇠를 집안에 두고 나간 것을 본 딸은 괴짝을 열어 구슬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구슬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슬아, 다과가 먹고 싶구나. 다과를 내다오. 딸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어느 정도 기다려보자. 잠시 후 구슬이 그녀가 말한 것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계속해서 구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곧방 안은 딸이 원하는 것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지만 그녀는 욕심을 그만두지 않고 이번에는 큰 돈을 얻고 싶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아, 돈 1000냥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에게 돈 1000냥만 내다오. 그녀가 구슬에 대고 큰 돈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돈 1000냥을 달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더니 오히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구슬이 점점 빛을 잃어가 버리고는 평범한 유리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엄노인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으니 농사 일을 하고 돌아온 엄노인 내외가 구슬이 사라진 것을 알고 엄노인의 부인이 딸에게 구슬에 관한 일을 말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엄노인은 버럭 화를 내며 그 길로 딸의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내외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와 딸의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어보자 방 안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자신의 딸이 구슬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가 구슬에게 이 물건들을 다 요구한 것이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구슬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주네요. 그녀가 울먹이며 구슬을 내밀자 구슬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빛을 머금은 보물이 아니라 평범한 유리 구슬 같아 보여 엄노인은 일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모두 내어주길래 돈천냥을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엄노인은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의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보물 앞에서 누군들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 때가 되면 너를 도와줬을 것인데 이제 모두 다 틀려버렸구나. 그 말을 끝으로 엄노인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로 혼자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가족들은 그 이후로 생계가 예전같이 공공해지더니 다시 나아지질 못하였습니다. 이후로 엄노인은 쓸모없어진 구슬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였지만 그가 세상을 뜬 후에는 그의 가족들이 소홀히 하다 어느샌가 사라져 두 번 다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